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결하셨죠. 다음 주 토요일 12월 7일 이승만 광장에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추모하는 일주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이재수 장군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재수 장군 변호를 맡으셨던 임천영 변호사님과 육군사관학교 가장 절친이었던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원식 장군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재수 장군과 가장 친했던 동기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수 장군의 그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또 어떤 기억이 가장 소중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수 장군은 제가 이제 3학년 때 같은 중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중대하면 아마 국민들이 좀 군대에 있는 편제단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보면 뭐 몇 동 동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니까 그걸 동단위로 건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중대라고 합니다. 대개 각 학년에 20명씩 해서 80명이 일개 중대인데 3, 4학년 때 이제 같은 중대 11중대라고 하고 같은 중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방을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뭐 또 그 밑에 또 예하 조직에 뭐 소대, 분대 뭐 이렇게 또 예하 이 동에 또 이렇게 잘라서 청별로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요. 우연히도 같이 쭉 지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고 이렇게 생활하고 나면 또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교수부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이 전공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재수 장군이 둘 다 역사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3학년 때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일반 역사를 배우고요. 4학년 졸업 전에는 이제 전쟁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전공인데 또 같은 전공이 돼서 뭐 같은 방에서 밥 먹고 눈 뜨고 일어나서 씻고 또 학교 공부하러 가서 또 같은 강의실에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졌다가 한 7, 8년 지나고 난 뒤에 소령 때 지금은 그게 대전 유성지역으로 옮겼습니다만 과거에 진해에 육군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소령 진급하면 가는 공군도 뭐 공군대학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학생으로 만났다가 또 학생이 끝나고 난 뒤 또 남아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교관 생활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각각 임지로 갔죠. 이제 그 뒤로는 같이 근무한 적은 뭐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재수 장군은 인사가 전문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군에서는 직능이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전문이었고 저는 뭐 작전이나 정책이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인사나 군수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대개 지휘관이 끝나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계룡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각군본부가 있는. 왜냐하면 각군본부는 인사, 군수, 일명에서 군정을 주로 하는 부서거든요. 최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군본부에 주로 그 친구는 근무를 했고, 현재 작전이나 정책은 서울에서 합니다. 국방부나 합참.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합참과 국방부에 근무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 뭐 같이 근무한 적은 사실상 없는데 이제 간혹 개인적인 시간이 날 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뭐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수 장군은 박지만 씨와도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뭐 너무나 잘 알죠. 박지만 저희 동기는 그 사람은 전공이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국제관계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전공은 아니어서 저랑은 사실은 큰 면식은 없었고요. 뭐 얼굴은 알지만은 같이 만나서 개인적인 뭐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는데 이재수 장군은 이제 중앙고등학교에서 동기고 고등학교 동문 두 사람이 또 육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각별하게 친했죠. 그리고 생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관하고 난 데에도 뭐 휴가 때나 기타 기간 꾸준한 만남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박지만 동기생하고 연을 맺게 된 결정적으로 좀 가깝게 된 이유가 2005년도에
늦장가를 갔어요. 박지만. 아, 동기가. 그렇습니까? 예, 늦장가를. 초원인데 그때 간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전에 뭐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마약 관계 일 때문에 소위 여러 가지 뭐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계직이 그 친구는 대의 마치고 5년 만에 전역을 했어요. 박지만 동기는 수방사 예하의 방공포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주로 거주하면서 뭐 사업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동기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재수 장군하고 한 몇몇 그 가까이 지냈던 분들만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박지만 동기가 뭐 국민들 아시는 마약 이런 것도 일체 손을 끊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사업에 집중하면서 지금 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2005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처가가 또 부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에서 연대장을 했습니다. 그 이재수 장군은 그때 강원도에서 연대장을 했는데 워낙 절친이니까 이제 함이 들어갈 때 예. 신부집에 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수 장군을 함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재수 장군은 강원도에서 휴가를 냈고요. 그냥 또 한 사람이 이제 박지만 회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쭉 지나왔던 교우 관계를 보니까 그래도 육사 동기들이 가장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가장 건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또 정이 갔는지 우리 동생 중에서 한 명을 더 좀 함재비와 마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재수 장군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수 장군이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야전에 이렇게 크게 접촉이 많지 않았으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휴가를 내가 번거로우니까 마침 부산 지역에 제가 연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휴가를 낼 필요도 없이 그 지역에 또 부산 지역에 저희 관내에 있어요. 그 저녁 때 저희가 뭐 잠깐 휴가를 내면 되니까 저보고 이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함을 진 사람은 이재수 장군이고 자기가 요청했으니까 무거운 거는 이재수 장군이 들고 저는 옆에 마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그 뒤로 우리 박지만 동지하고 저도 가까워졌죠. 예, 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수 장군 연결식에서 박지만 동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 후에 이재수 장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는 아마 신 장군께서도 전역한 상태 아닙니까? 예, 같은 날 전역했습니다. 네, 그럼 2016년 1월 그러시군요. 31일부로. 예. 그러면 그 이재수 장군이 어려웠을 당시에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회 나와서? 만났죠. 2016년 이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안 됐고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광풍이 몰아친 거는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니까요. 저희들이 2016년 1월 30일 전역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렇게 좀 자리를 틀고 주로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글을 쓰거나 안보 관련 방송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활약이라기보다 뭐 활동을 했죠. 예, 가볍게 뭐 활동을 좀 하면서 또 뭐 KBS나 이런 데 방송들 해설위원도 하고요. 이렇게 했고 이재수 장군은 이제 인사의 전공이다 보니까 작전이나 정책은 저는 저 업무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국방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재수 장군은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민간으로서 사업이나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거로 알고 있고 뭐 구체적인 것은 뭘 하느냐는 뭐 제가 다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을 그 친구 안 했지만은 몇 군데 회사에도 자문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2, 3개월 한 번씩 지냈으니까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관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5월 11일 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한동안은 다른 분야에 이렇게 됐지 기무사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2018년 초쯤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건 이재수 장군 후임인 조연천 기무사령관이 주로 관련된 일이었고요. 한민구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또 세월호 문제까지 된 거는 작년 봄부터 이때 이후죠. 그래서 사실은 전역하고 2년 동안 이재수 장군은 뭐 특별하게 정부하고 불편한 일이 없었죠.
그렇게 돼 가다가 뭐 임 변호사님 좀 이따 자세히 이제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기무사 세월호 문건이란 터무니없는 게 이슈가 돼서 이재수 장군 휘하에 있던 과거 부하들이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2017년 제가 보기엔 여름 2018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서 어떤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끝나고 둘이 이제 잠깐 대화를 차를 한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아주 깊숙하게 진행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범법 사실이 없는 거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걸 다 지금 뭐 정치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이재수 장군뿐만 아니라 전직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데 제대로 정말 우리가 봐서 제대로 무슨 범법 사실이 없잖아요. 그냥 직권 남용을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 확대해 가지고 막 정치 사건을 일으키는 아주 별난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지금 흉계에 의해서 다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 뭐 증명된 게 없잖아. 이재수 장군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 작년 11월 27일인가 28일인가 말에 한 달간 미국하고 캐나다에 뭐 의회에 주관하는 세미나의 발표도 있고 강연도 있고 그래서 한 달간 떠나기 전에 11월 20일 전후쯤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일주일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막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만났는데 이제 당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저도 뭐 본인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차피 문재인이가 죄도 안 되는 걸 일으키는 흉계에 의해서 정치적 사변을 일으킨 거니 이거는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이 흉계면 흉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념에 우리 대한민국 가치의 기초를 두고 이 당당하게 하면 된다. 뭐 본인도 그렇게 동의했고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이 자유우파 보수들이 하나의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쭉 보십시오. 좀 고픈 고위직이 내 책임이고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또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모든 이런 윗분이 내가 그 사실을 뭐 정확히 인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한테 책임 묻고 니네 사람 묻지 마라. 모든 도덕적이고 최종 책임은 나니까 나를 처벌해라.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진짜 봉사를 했고 근데 그 방법이 그 내용 자체가 만약 범법이 있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책임 내가 지겠다.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꼭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면책이 되는 그렇죠. 거죠. 왜 지위가 높은 사람, 오블리세 노블리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내가 높은 직책에서 높은 권리와 높은 그 책무를 맡았다면 나중에 이게 문제돼서 법적 다툼을 할 때는 내가 부하처럼 다퉈서 되겠어요? 아니 사단장이 1, 2개 병사의 권리를 법적에서 모든 개인은 법적 권리가 있대서 그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본의가 아니더라도 예하부대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부득이의 소치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보수파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없어. 지금 우리 여의도니 어디 다 보십시오. 지금 좀 말이 좀 빛나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광장에서 아무것도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 절규하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배우고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받은 서울대 교수나 저 스카이 교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조국 딸이 이렇게 저지른데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 혹시 돈 내면 정부한테 세무조사 받겠다? 그거 겁내면요. 나의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그 잘난 분들, 높은 직위 했던 분들, 역대 장관 했던 분들, 역대 대법관 했던 분들, 대법원장 했던 분들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직책을 한 것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큰 책임, 위기가 왔을 때 더 크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요새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수 장군이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관진 장관이 최초로 모든 책임은 나한테 한다. 맞습니다. 부하들은 묻지 마라. 만약 이런 자세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졌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우리 이 자유우파의 집권 때 모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문제가 걸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자세를 가졌다면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쉽게 칼을 들이댔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재수 장군은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저는 뭐 자결했다고 봐요. 더 이상 자기가 있어서 계속 사실이라는 거 들이미는데 혹시 부정을 하게 되면 부하들이 자기 이 정보기관장이 수만 건 수십만 건 정보 보고서를 생산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 예.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얽매였을 때 이재수 장군 모를 거예요.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 부하한테 책임지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개연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좀 자기를 했지 않냐. 저는 뭐 그때 제 대화를 통해서 12월 7일 날 미국 새벽에서 그 이야기 소식을 들었을 때 워싱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재수 장군이 이 마음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우리 신원식 장군께서 아주 정확하고 또 의미 있는 오프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임천영 변호사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임천영 변호사님께서는 군에서 오랫동안 군 법무관을 지내셨고요.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2018년부터죠. 우리 이재수 장군 사건을 맡으셔서 변호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변호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아까 뭐 우리 신장군께서 좀 언급했지만은 아마 2018년 한 3, 4월 경에 예. 뭐 평소 잘 알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한번 미리 왔더라고요. 아셨군요. 그 전에도. 그럼요. 뭐 중령 같이 때부터 근무했으니까. 같이 국방부에서 국군에서 그렇군요. 많이 근무를 했으니까 예. 아마 기무사가 세월호와 관련돼 있다, 뭐 수사를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 예. 당시는 이렇게 사건이 확대될 줄 몰랐죠. 그러다가 한 7월 경에 2018년 7월 경에 안산 부대장하고 진도 부대장들이 뭐 구속되면서 장시 사령관이 나를 수사할 것 같다. 우리 임 변호사가 좀 전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서 자기를 변호해달라라고 해서 선임 계약서를 맺어서 한 4개월 가까이 예. 뭐 논점에 대해서 서로 정리를 했고 예. 검찰 수사 시에 입회를 했고 또 영장 실질 심사 때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또 석동현 변호사랑 같이 합류해서 같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재수 장군 자결과 관련해서 그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재수 장군이 처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두 가지가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야, 세월호 사건은 정말 기무부대와 기무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훈장을 못 줄 망정 이게 민간인 사찰로 단죄해서 수사를 한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무 장관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예. 당시 이 기무사 이 세월호 수사 지시는 송영무 장관이 했습니다. 근데 송영무 장관은 해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군이 세월호 구조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한 거 뻔히 아는데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수사를 지시했다. 아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꼭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재수 장군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은 수사를 직접 하게 된 배경은 아마 국방부가 2018년 7월 2일 날 세월호 관여 문건 발견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이거네요. 당시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기무사 사이버 댓글을 조사하던 중에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했다. 그 제목이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세월호 TF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또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민군 합동수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세월호가 작성한 180일간의 활동, 그게 백서 형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 백서라는 것은 이걸 잘 기록을 해서 다음번에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 실제로 김 부사가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면 백서를 작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죠? 네, 그러면 혹시 그 180일간의 활동이라는 백서를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비밀로 분류돼 있어서 아마 시중에는 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비문은 이렇게 비정식 비문이 되려면 예. 아래 위에 비문이 찍혀야 되는데 그렇죠. 비문이 찍혀 있지 않고 어. 사실 이것은 자기네가 홍보하려고 또 역사 참고 자료로 그렇죠.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좀 국회나 이렇게 언론기관에 좀 뿌렸다가 이 문제가 되니까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국방부 백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그 백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거는 뭐 예. 자 이게 사실 세월호처럼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앞으로 구조를 어떻게 하고 뭐 유가족 지원을 어떻게 하고 매 시간마다 군 작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순서대별로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역사 기록물이죠. 하나의 교훈집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군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서 작전을 벌이는 현장에 기무사령부가 그 요원들이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또 그것들이 전파돼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유가족들한테도 좋고 사고 처리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런 식에서 만들었는데요. 예. 당시 우리 좀 신원식 장군도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국방부에는 당시 뭐 실적이 없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런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뭐 기무사도 축소할 겸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 그때 당시는 예. 제가 합참에 작전 본부장을 했어요. 예. 그 세월호 문제가 이제 그날 뭐 이렇게 되고 뭐 해군 투입되고 이제 주로 구조 작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뭐 거기도 당연히 우리 해군이나 뭐 이런 필요한 전력들이 전투력들이 투입됐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무사가 나가서 우리 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범국차 대책이 그래서 그때 뭐 기억나시겠지만 국회 부의장 하는 이주영 예, 국회 그렇죠. 부의장이 그때 예. 해수부 장관 해가지고 거기 천막 치고 앉아 있고 그럼 우리 장관님도 뭐 그다음 김관진 장관도 거기 방문하고 뭐 전 국가적인 일이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게 구조 위주로 하다가 유병헌을 수색을 그 시체로 발견됐지만 수색 작업이 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부 지침으로 제 기억으로 범대인가 만들어져서 우리 군의 작전 병력도 평소에 우리가 간첩 잡는 수색 정찰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혹시 이상이 있을까봐. 그 병력을 유병헌 잡는 대로 전환해서 투입하자. 어차피 뭐 산이나 이런 게 주변을 살피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유병헌이 있음직한 곳은 더 많은 병력을 보통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열 몇 명이 그 수색 정찰하던 곳을 100명, 200명 단위로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대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컨트롤 타워가 대검 그때 강력부장인가 무슨 부장이 하나 하고 저희 보고 합참에도 군병력 지원을 위해서 누구를 파견해라 우리 작전 부장을 제가 예. 밑에 있는 부장을 투스타, 보내서 소장이죠. 예, 예. 보내서 뭐 회의에서 그 부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적극적으로 바다든 땅이든 뭐 이렇게 좀 수색 작전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작전 명령 내려서 지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무는 당연히 또 정문을 해서 가서 그 우리 작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살피고 그게 주요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유족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재 장군한테 들었는데 뭐 유족 동향을 별도로 누구를 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아마 경찰 보고서가 그때 당시 유족 동향이나 당연히 유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뭘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무가 직접 가가지고 당신 생각이 어때 물어본 게 아마 없죠. 네. 없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상 군도 그때 유족 동향이라고 해서 군의 작전 현황은 이렇고 이에 대한 유족들의 저 여망사항이나 뭐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한 명 나와서 파악도 안 되고 그렇겠죠. 경찰들이 많이 나간 경찰 보고서를 그냥 자기들이 발췌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유하는 그럼 차원에서 그거는 썼습니다. 예. 국정원 뭐 모든 정보위원회 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수색 구조 상황,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유족의 동향, 뭐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그걸 공유를 해야 무슨 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동향은 각 분야별로 해서 모아서 다 공유한 보고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한테 현장에서 그 보고서에다가 우리 군에 이제 공유할 거는 군에 관련된 공유할 거는 딴 데 주지만은 좀 전문적인 거 군사적으로 조금 작전 활동 공유하기 좀 제한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또 그게 들어가 있는 군 장병들이 피로도가 어떻다든지 지휘관들이 또 뭘 요청한다든지 또 주로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에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병들이 그죠? 합참이나 국방부에 뭐 예를 들면 보온대를 더 좀 달라고 그렇죠. 그런다든지 예. 뭐 정식 좀 한다든지 부대를 너무 피곤하게 좀 교대를 해달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적어서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교육 상황보고라는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사건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중간에 깨서 죄송합니다만은 작전본부장 할 때 이렇게 참 그때 회상해 보면 너무나 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물론 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미흡하고 자식들에게서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주로 이제 군은 현장 구조는 해경이 많이 했지만 해군이 도와주는 입장이었지만 나중에 그 뒤에 광범위한 그 뒤 후속되는 작전들은 가장 인력이 많은 군대니까 많이 투입된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사실 세월호 백서는 이재수 사령관이 퇴직한 후에 기무사가 만든 거예요. 이재수 사령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 세월호 백서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세월호 백서가 나오니까 대체 저게 뭐냐 하고 아마 기무사에다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무사 실무자들이 사령관님 그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세월호 백서를 근거로 수사 지시가 됐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 달에 세월호가 있었고요. 2014년 14년 6월에 14년. 있었고 예. 이재수 장군이 2014년 11월 초에 관뒀으니까 자기가 세월호 이후에 처리하고 한 6개월 뒤니까 이제 세월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니까 그 뒤에 아마 조현천 사령관이 있을 때 그거 이제 했던 것들은 기록 좀 남겨놔라 나중에라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문건이었던 거죠. 사실 뭐 그 당시 저도 공군 본부에서 참모 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참모 차장 업무의 한 반 정도는 세월호였어요. 네, 많이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네. 이것을 빨리 구조하나 거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공공기관은 특히 군부대 사령부급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임무였죠. 그럼요. 네. 합참에서 저희들 종합해서 공군은 기억나는데 그때 조명기, 조명탄, 조명탄도 조명탄을 갖고 있던 거에 막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의 그때 대부분 사용했어요. 전시에 써야 될 것을 예. 많이 저렇게 많이 소모해도 되느냐. 나중에 채우더라도 일단 하자. 뭐 그렇죠. 그랬던 회의했던 기억도 제가 나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다 기무부대의 현장에서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지금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기무부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무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합참의 작전본부는 작전 활동을 종합해서 얼마 투입되고 이 부대에서 쫙 소위 드라이한 공식적인 걸 보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밑에 병사들이 얼마나 피곤을 하는지 어떤 지휘관의 애로사항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유족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네. 우리는 작전을 투입하는 데는 그 예하 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의장님이나 또는 이제 핵심 참모인 저한테 본부장님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인데 해주십시오라고 안 하는 그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밑에 흐르는 장병들의 어떤 사기나 군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여망사항은 그건 또 현장에서 기무요원들이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공식적으로는 보고서에다가 그 밑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또 기무사가 보고를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노출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대대장이나 그 연대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불만인데 이걸 또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 지휘계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익명을 처리해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뭐 이런 거 세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언론 신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언론을 또 기무사가 담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아주 전개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는 너무 아까 말한 대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군도 다소 무리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전쟁에 비추게 놓은 장비지 아까 조명탄처럼 그렇죠. 예. 우선 써야 된다. 군사적 욕구를 넘어선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작전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장병들 필요도 그리고 전선을 또 혹시 몰라 지켜야 되는데 이 조금 직접적으로 적의 도발에 대비하지 않은 부대를 투입했는데 이 부대 교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 목욕도 그렇죠. 해야죠. 피로도가 아주 쌓였고 네. 그다음 추가적인 그 보급품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 장병들이 불평불만도 많았겠죠. 막 그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